환갑 잔치날 남편은 내 친구의 손을 잡고 들어왔다. 일부 축복받아야 할 날.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축복받아야 할 날이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이 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던가. 환갑, 회갑, 활력이라고도 불리는 인생의 한 구비를 돌아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오는 그 날. 옛날 사람들은 60년을 살기가 어려웠다고 했다. 그래서 환갑을 맞이하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었고, 자식들은 부모님의 환갑을 성대하게 치러드리는 것을 최고의 효도로 여겼다. 나도 그랬다. 우리 엄마 아버지의 환갑 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던가. 당시에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동생들과 머리를 맞대고 용돈을 모아 작은 식당이라도 빌려서 가족과 친척들을 초대했었다. 부모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리고 이제는 내 차례가 되었다. 자식들이 6개월 전부터 준비했다. 큰딸 수진이가 주도적으로 나섰다. 둘째 아들 민수도 막내딸 지혜도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을 맡았다. 그들은 내게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그저 예쁜 옷이나 골라 입으라고 했다. 엄마, 이번 환갑 잔치는 정말 제대로 할 거예요. 엄마가 평생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거 다 알아요. 수진이의 말에 나는 울컥했다. 희생이라니. 자식을 키우는 게 어떻게 희생일 수 있나? 그건 당연한 일이었고, 나의 기쁨이었고, 내 삶의 전부였다. 그런데 오늘 정작 이 자리의 주인공이어야 할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남편. 아침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았다. 처음에는 혹시 깜짝 선물이라도 준비하는 건가 싶었다. 38년을 함께 산 남편이다. 그 사람의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원래 낭만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지만 환갑 잔치 같은 날이면 뭔가 특별한 걸 준비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이 커졌다. 잔치는 오후 5시에 시작하기로 했다. 호텔 연회장을 빌렸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에 응해주었다. 친척들, 옛 직장 동료들, 동네 이웃들, 그리고 내가 평생 함께 온 친구들. 특히 순이는 내 가장 오래되고 가까운 친구였다. 우리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 살았다. 아이들 학교도 같았고, 시장도 함께 갔고, 어려울 때는 서로 돕고 살았다. 남편들끼리도 안면이 있었다. 우리 남편과 순이 남편은 가끔 술자리도 함께 했다. 순이도 오늘 당연히 올 거라고 했다. 한 달 전에 미리 초대했을 때 순이는 그 누구보다 기뻐하며 언니 환갑인데 내가 어떻게 안 가? 라고 했다. 심지어 며칠 전에는 언니, 나 그날 뭐 입고 갈까? 너무 튀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수수하면 언니 체면이 깎일 것 같고 하며 옷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오후 4시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다. 나는 새로 맞춘 한복을 입고 연회장 입구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아이들이 고른 연보라색 한복이었다. 고급스러우면서도 화려하지 않은 내 나이에 딱 어울리는 색이었다. 어머, 오늘 정말 예쁘시네요. 환갑 맞으신 분 같지 않아요. 피부가 왜 이렇게 좋으세요? 친구들과 지인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다. 나는 웃으며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다. 하지만 내 눈은 계속 입구를 향했다. 남편은 왜 안 오는 걸까? 순이는 4시 30분. 어머니, 아버지한테 연락 안 돼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괜찮다는 듯 웃었다. 아빠가 무슨 깜짝 선물이라도 준비하나 봐. 걱정 마.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렸다. 수진이는 그걸 눈치챘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손을 꼭 잡아줬다. 4시 50분. 거의 모든 하객이 도착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리를 채웠다. 연회장은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로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전혀 즐겁지 않았다. 남편이 없었다. 순이도 없었다. 잔치가 시작되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축사를 시작했다. 큰아들 민수가 대표로 나가 인사를 했다. 오늘 저희 어머니의 환갑을 축하하기 위해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저희를 위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감동한 것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없다는 것에 대한 당혹감도 섞여 있었을 것이다. 나는 단상에 앉아 미소를 지었다. 아니,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다. 하객들 앞에서 불안한 기색을 보일 수는 없었다. 하지만 내 손은 한복 저고리 끝을 잡고 비틀고 있었다. 5시 15분.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객들은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눴다. 나는 이 테이블 저 테이블을 돌며 감사 인사를 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남편 생각뿐이었다. 그때였다. 연회장 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늦게 도착한 손님이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내가 본 것은 남편이었다. 38년을 함께 산 남편, 세 아이의 아버지. 내가 평생 믿고 의지했던 그 사람. 그런데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여자가 있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다. 조명이 밝지 않아서, 내 눈이 침침해서, 아니면 내가 믿고 싶지 않아서. 하지만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알 수 있었다. 순이, 내 평생의 친구. 그리고 남편은 순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일순간 멈췄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남편과 순이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왔다. 그들의 발걸음은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렇게 함께 걸어왔다는 듯이. 순이가 입을 열었다. 언니, 미안해.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오늘은 내 환갑 잔치가 아니었다. 내 장례식이었다. 이부 평생의 결혼 생활 회상의 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시간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다. 연회장의 소음도, 사람들의 시선도, 순이와 남편의 모습도 희미해지고 내 머릿속에는 과거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1986년 봄.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었다. 나는 22살, 남편은 25살이었다. 선을 봤다. 당시만 해도 연애 결혼보다는 중매 결혼이 흔했다. 우리 어머니의 친구분이 소개해 주셨다. 공무원이래. 안정적이지. 어머니의 말이었다. 당시 나는 백화점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매일 서서 손님을 맞이하는 게 힘들었지만 집안 형편을 생각하면 일을 그만둘 수도 없었다. 처음 본 남편의 인상은 평범했다.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않았다. 키도 그저 그랬고 옷차림도 수수했다. 하지만 성실해 보였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고 말을 할 때 상대방을 똑바로 쳐다봤다. 결혼하면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의 말이었다. 낭만적이지 않았다. 사랑한다는 말도 없었다. 하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우리는 6개월 만에 결혼했다. 1986년 10월 17일. 서울 변두리의 작은 예식장이었다. 하객도 많지 않았다. 양가 친척들과 몇몇 친구들뿐. 신혼여행도 가지 않았다. 남편의 월급이 넉넉하지 않았고 나도 결혼 후 바로 일을 그만뒀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 신혼집은 월세였다.
반지하 방 한 칸에 부엌, 화장실이 딸린 작은 공간. 창문으로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다. 여름에는 습했고 겨울에는 추웠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곳이 세상의 전부였다. 미안해. 좀 더 큰 집을 얻어주지 못해서. 남편이 말했다. 나는 괜찮다고 했다. 정말로 괜찮았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았으니까. 당시 우리는 정말 사랑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확신이 서지 않는다. 연애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서로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미래를 꿈꾸는 것. 그게 결혼이고 사랑이라고. 1987년 여름. 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다. 입덧이 심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 냄새만 맡아도 토했다. 남편은 걱정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다. 승진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했다. 나는 혼자 집에 남았다. 토하고 누워있고 또 토했다. 친정 어머니가 가끔 찾아와 죽을 끓여주셨다. 딸아, 참아라. 아이 낳으면 다 잊어진다. 어머니의 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도 나처럼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고통을 혼자 견뎌냈을 것이다. 1988년 3월. 수진이가 태어났다. 순산이었다.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감정을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 기쁨, 사랑, 책임감, 그 모든 것이 뒤섞인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 딸이네요. 건강합니다. 간호사의 말에 남편은 환하게 웃었다. 당시만 해도 아들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남편은 개의치 않았다. 딸도 좋지. 예쁘게 키우자. 그날 밤 남편은 병원에 남아 내 곁을 지켰다. 나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잠들었다. 우리가 부모가 되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하지만 육아는 쉽지 않았다. 수진이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었다. 수유를 할 때마다 젖꼭지가 갈라져서 피가 났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하루에 2~3시간 자는 게 다였다. 남편은 도와주려 했다. 하지만 그도 일을 해야 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육아를 돕는 것은 불가능했다. 결국 육아는 온전히 내 몫이 되었다. 1990년. 둘째 민수가 태어났다. 이번에는 아들이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셨다. 아이고, 우리 손자. 그래, 아들이 있어야 대가 이어지지. 시대가 그랬다.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압박. 나는 그게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시절이었으니까. 민수를 키우면서 나는 더욱 지쳤다. 두 아이를 동시에 돌보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다. 수진이는 겨우 2살이었고 민수는 갓난아기였다. 하루 종일 아이들 울음소리만 들었다. 남편은 여전히 바빴다. 승진을 위해 야근을 밥 먹듯이 했다. 주말에도 회식이 있었다. 나는 그를 원망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왜 나만 희생해야 하는가?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참았다. 그게 아내의 역할이라고, 엄마의 의무라고 믿었으니까. 1993년. 막내 지혜가 태어났다. 예정에 없던 임신이었다. 피임에 실패했다. 처음에는 낙태를 생각했다. 두 아이만으로도 벅찬데 셋째까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남편이 말했다. 이미 생긴 생명인데. 낳자.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 결국 지혜를 낳았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았다. 지혜는 순한 아이였다. 수진이나 민수처럼 까다롭지 않았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었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은 커졌다.
반지하 집은 너무 좁았다. 5식구가 살기에는. 남편은 대출을 받아 빌라로 이사했다. 방 2개, 거실, 부엌. 여전히 작았지만 그래도 반지하보다는 나았다. 그때부터였다. 남편의 야근이 더 잦아졌다. 주말 근무도 늘었다. 대출 이자를 갚아야 했고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았다. 나는 혼자였다. 아침에 아이들을 깨워서 학교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재우고. 그게 내 하루였다. 남편과는 대화할 시간이 없었다. 그가 집에 올 때는 나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내가 깰 때는 그는 이미 출근한 뒤였다. 가끔 주말에 얼굴을 마주칠 때도 우리는 할 말이 없었다. 그저 아이들 이야기, 집안일 이야기, 돈 이야기.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1998년 IMF가 왔다. 남편의 직장이 위태로웠다. 공무원이라 해고되지는 않았지만 월급이 깎였다. 나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다. 마트 계산원으로 일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사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최저임금이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서서 일하는 게 힘들었다. 손님들이 무례할 때도 많았다. 하지만 참았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그때 순이를 만났다. 순이도 같은 마트에서 일했다. 그녀는 나보다 2살 어렸다. 남편은 자영업을 했다가 IMF로 망했다고 했다. 그녀에게도 아이가 셋 있었다. 나와 비슷한 처지였다. 우리는 금방 친해졌다. 점심시간에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수다를 떨었다.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남편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시댁 이야기. 언니, 우리 참 비슷하네요. 힘들게 사는 것도 똑같고. 순이의 말에 나는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그래도 위로가 되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들 이렇게 사는구나. 순이와 나는 일이 끝나면 함께 장을 보러 갔다. 어디가 싸고 어디가 신선한지 정보를 공유했다. 가끔은 커피숍에서 차 한 잔씩 하며 수다를 떨었다. 남편들도 소개시켰다. 우리 남편이랑 순이 남편이랑 한번 만나면 좋겠다. 내가 먼저 제안했다. 순이도 좋다고 했다. 어느 주말 우리 4명이 작은 고깃집에서 만났다. 남편과 순이 남편은 의외로 잘 맞았다. 나이도 비슷했고 처지도 비슷했다. 둘은 소주를 마시며 회사 이야기, 경제 이야기를 나눴다. 형님, 요즘 같은 세상에 가장이 참 힘듭니다. 순이 남편의 말에 우리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말이야. 벌어도 모자라. 그날 이후로 우리 4가족은 가끔 함께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끼리도 친해졌다. 우리 수진이와 순이 딸이 같은 학년이었고 민수와 순이 아들도 나이가 비슷했다. 행복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다. 돌이켜보면 그때부터였을까? 순이와 남편 사이에 뭔가 싹트기 시작한 게. 하지만 나는 몰랐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우정이라고, 친한 친구의 남편일 뿐이라고 믿었다.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우리 형편은 조금씩 나아졌다. 남편이 과장으로 승진했다. 월급이 올랐다. 나도 마트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되었다. 아이들은 자랐다. 수진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민수는 초등학교 고학년, 지혜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남편과의 관계는 여전히 무덤덤했다. 사랑한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스킨십도 거의 없었다. 부부관계도 의무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게 결혼이라고 생각했다. 처음에 설렘이 사라지고 익숙함과 책임감만 남는 것. 그게 오래된 부부의 모습이라고. 순이는 여전히 내 친구였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다. 시장에 함께 가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아이들 학교 행사에 함께 참석했다. 순이는 내 남편을 잘 챙겼다. 생일이면 작은 선물을 사왔고 명절이면 음식을 만들어 보냈다. 언니 남편분 일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이거 드시라고 해요. 순이가 건네는 보약, 건강식품. 나는 고맙다고 했다. 정말 고마웠다. 친구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다니. 남편도 순이를 좋아했다. 아니, 좋아한다기보다는 편하게 여겼다. 순이 씨는 참 센스가 있어. 남편이 가끔 그런 말을 했다. 나는 웃었다. 내 친구니까 센스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2010년 수진이가 대학에 입학했다. 민수도 고등학생이 되었고 지혜는 중학생이 되었다. 교육비가 만만치 않았다. 수진이 대학 등록금, 민수 학원비, 지혜 과외비. 남편은 다시 야근을 늘렸다. 나도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다. 순이도 여전히 일했다. 그녀는 이제 작은 식당에서 일했다. 우리는 예전만큼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전화로 자주 수다를 떨었다. 언니, 우리 언제 늙었지? 벌써 애들이 다 컸네. 순이의 말에 나는 동감했다. 정말이었다. 어느새 우리는 50대가 되어 있었고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2015년 수진이가 결혼했다. 좋은 남자를 만나 단출한 결혼식을 올렸다. 나는 울었다. 기쁨의 눈물인지 허전함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순이도 결혼식에 왔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언니, 이제 한시름 났네. 큰딸 시집 보냈으니. 그렇다. 한시름 났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끝나버린 것 같았다. 내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육아가 조금씩 끝나가고 있었다. 민수도 군대에 갔다 왔고 취직을 했다. 지혜도 대학생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55이 되었다. 집은 조용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았다. 수진이는 결혼해서 분가했고 민수는 직장 근처에서 자취했고 지혜는 대학 기숙사에서 살았다. 남편과 나 둘만 남았다. 38년을 함께 살았지만 우리는 서로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았다. 할 말이 없었다. 저녁을 함께 먹어도 침묵만 흘렀다. 회사는 어때? 그저 그래. 밥은 먹었어? 먹었어. 그게 우리의 대화였다. 나는 외로웠다. 남편도 외로웠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외로움을 서로에게 말하지 않았다. 아니, 말할 방법을 몰랐다. 순이는 여전히 내 곁에 있었다. 아이들이 다 큰 이후로 우리는 다시 자주 만났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나 수다를 떨었다. 언니, 우리 이제 제2의 인생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순이의 말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제2의 인생. 아이들을 위해 살았던 지난 30년.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 하지만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러던 중 환갑이 다가왔다. 아이들이 환갑 잔치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나는 기뻤다. 드디어 나를 위한 날이 온 것 같았다. 60년을 살아온 나를 축하하는 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연회장에서 남편과 순이의 손을 잡은 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내 인생은 축하받을 가치가 없었구나.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구나. 산부 잔치 당일의 이상, 징후, 불안의 시작. 환갑 잔치 당일 아침은 화창했다. 1월의 겨울 날씨치고는 포근했다.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이었다. 옆자리를 보니 남편은 이미 일어난 상태였다. 거실에서 신문을 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갔다. 일찍 일어났네. 내가 말했다.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응, 잠이 안 와서. 오늘 잔치인데 긴장돼서 그런가 봐. 내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신문만 뚫어져라 쳐다봤다. 이상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다. 하지만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남편도 나처럼 긴장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아침을 준비하면서 나는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준비는 잘 되어 가는지, 몇 시쯤 올 건지 확인하고 싶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처음에는 아직 자고 있나 보다 싶었다. 아침 7시였으니까. 하지만 순이는 원래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었다. 새벽 오시면 일어나서 남편 아침을 챙기고 집안일을 했다. 1시간 후 다시 전화했다. 여전히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순이야, 오늘 잔치인데 준비 잘 되어가? 전화 좀 해줘. 답장이 없었다.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하지만 애써 무시했다. 순이가 바쁜가 보다. 아니면 전화기를 어디 두고 못 찾는가 보다. 오전 10시쯤 수진이가 집에 왔다. 엄마, 준비는 다 됐어요? 수진이는 큰 쇼핑백을 들고 왔다. 안에는 내가 오늘 입을 한복과 액세서리가 들어 있었다. 다 됐어. 근데 순이한테 연락이 안 돼서. 순이 이모요? 오늘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래, 그런데 전화를 안 받네. 바쁘신가 봐요. 나중에 오시겠죠. 수진이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나도 그래야 했다. 오늘은 내 날이니까. 다른 생각은 하지 말아야 했다. 하지만 남편도 이상했다. 오전 내내 방에만 있었다. 밖에 나오지 않았다. 점심을 먹으라고 불러도 안 나왔다. 배 안 고파. 짧은 대답이었다.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표로 나를 봤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을 거야. 긴장해서 그런가 봐. 하지만 나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남편의 태도가 석연치 않았다. 오후 1시, 미용실에 가기로 한 시간이었다. 수진이가 예약해 놓았다. 머리를 올리고 화장을 하고 한복을 입을 예정이었다. 엄마 가요. 수진이가 재촉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남편에게 말했다. 나 미용실 다녀올게. 당신도 준비해. 4시까지는 호텔에 가 있어야 해. 남편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쳐다보고 있었다. 내 말에 고개만 끄덕였다. 알았어. 정말 괜찮아? 내가 다시 물었다. 남편은 여전히 천장만 보며 대답했다. 괜찮아. 가봐. 미용실로 가는 차 안에서 나는 계속 남편 생각을 했다. 뭔가 이상했다. 하지만 뭐가 이상한지 정확히 짚어낼 수 없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아빠도 긴장하시는 거예요. 수진이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는 웃으려고 노력했다. 미용실에서 3시간을 보냈다. 머리를 감고 말리고 올리고 화장을 받았다. 피부에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눈썹을 그리고 입술에 립스틱을 칠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있었다. 평소에 나보다 훨씬 화려했다. 예뻤다. 아니, 예뻐 보이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했다. 어머, 정말 아름다우세요. 미용사가 감탄했다. 수진이도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엄마, 오늘 진짜 예쁘다. 하지만 나는 그 거울 속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억지로 꾸민 것 같았다. 진짜 내가 아닌 것 같았다. 오후 4시 30분. 호텔 연회장에 도착했다. 수진이, 민수, 지혜 모두 먼저 와 있었다. 연회장은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다. 꽃장식, 테이블 세팅, 무대. 모든 게 완벽했다.
엄마, 여기 앉으세요. 수진이가 단상 가운데 마련된 자리로 나를 안내했다. 나는 앉았다. 하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남편이 보이지 않았다. 아빠는? 내가 물었다. 민수가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다. 전화를 안 받네요. 뭐? 아까부터 계속 전화했는데 불안이 커졌다. 남편이 전화를 안 받는다니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집에 전화해봐. 수진이가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이상하네. 하객들은 계속 늘어났다. 친척들, 친구들, 옛 직장 동료들, 모두들 밝은 얼굴로 축하 인사를 건넸다. 나는 애써 웃으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순이도 보이지 않았다. 오전부터 연락이 안 됐던 순이. 나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여전히 받지 않았다. 4시 50분. 거의 모든 하객이 도착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리를 채웠다. 웅성거림이 커졌다. 사람들은 언제 시작하냐고 물었다. 하지만 주인공인 남편이 없었다. 엄마 어떡해요? 지혜가 울먹이며 물었다. 나는 지혜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곧 올 거야.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렸다. 나도 확신이 없었다. 민수가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다. 집으로 가볼까요? 아니야. 기다려보자.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패닉 상태였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왜 남편이 오지 않는 건가? 왜 순이도 연락이 안 되는 건가? 오시, 사회자가 나에게 다가왔다. 어머님, 시작할까요? 남편분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나는 애원하듯 말했다. 사회자는 난처한 표를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렸다. 신랑이 왜 안 와? 무슨 일 있나? 참 이상하네. 나는 단상에 앉아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입꼬리가 떨렸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수진이가 내 옆에 와서 속삭였다. 엄마, 일단 시작할까요? 아빠는 나중에 오시면. 아니야. 기다려야 해. 나는 고집을 부렸다. 남편 없이 환갑 잔치를 시작할 수는 없었다. 38년을 함께 산 남편. 새 아이의 아버지. 그 사람 없이 어떻게 내 환갑을 축하할 수 있나? 5시 10분. 연회장 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나도 고개를 돌렸다. 드디어 남편이 왔구나. 미안하다고 할 거야. 늦어서 죄송하다고. 그러면 나는 웃으며 괜찮다고 할 거야. 그리고 잔치를 시작할 거야. 하지만 내가 본 것은 남편이었다. 맞다. 남편이 맞았다. 그런데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여자가 그의 옆에 있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다. 불빛이 역광이어서 실루엣만 보였다. 하지만 그들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다. 순이, 내 가장 오래되고 가까운 친구, 그리고 남편은 순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왜 남편이 순이와 손을 잡고 있나? 왜 둘이 함께 들어오나?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생각이 멈췄다. 남편과 순이는 천천히 걸어왔다. 그들의 발걸음은 떨리지 않았다. 자연스러웠다. 마치 리허설을 한 것처럼. 하객들도 얼어붙었다. 누군가 작게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과 순이는 단상 앞까지 왔다. 그리고 멈췄다. 나는 그들을 올려다봤다. 남편의 얼굴. 38년을 함께 본 그 얼굴. 하지만 지금은 낯설었다.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다. 그저 결연한 표뿐이었다. 순이의 얼굴, 수십 년을 친구로 지낸 그 얼굴. 하지만 지금은 모르는 사람 같았다. 그녀의 눈빛이 내게 말하고 있었다. 미안해. 하지만 이제 끝이야. 순이가 입을 열었다. 언니, 미안해. 그 한마디에 연회장이 술렁였다.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말을 이었다. 우리 오래 만났어. 정말 오래. 내 귀에서 윙 소리가 났다. 우리 오래 만났다. 그 말의 의미를 나는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이해해서는 안 됐다. 하지만 남편이 말했다.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하지만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제 더는 숨길 수 없어. 나는 입을 열려고 했다. 뭔가 말을 해야 했다. 소리를 질러야 했다. 울어야 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목이 메었다. 숨이 막혔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오늘 내 환갑 잔치는 내 장례식이었다. 사부 공개적 배신,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 시간이 멈췄다. 아니, 정확히는 모든 게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다. 남편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 순이의 떨리는 손, 하객들의 경악한 표, 수진이가 입을 가리는 모습, 민수가 벌떡 일어서는 것, 지혜가 흐느끼기 시작하는 것. 모든 게 느리게, 아주 느리게 펼쳐졌다. 그리고 나는 그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단상 위 화려한 한복을 입은 채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로 마치 박제된 인형처럼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는 15년을 함께했어. 15년. 그 숫자가 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15년이라니. 그게 무슨 의미인가? 15년 전이면 2011년? 그때 수진이는 대학생이었고 민수는 고등학생, 지혜는 중학생이었다. 그때부터 둘이 처음에는 실수였어. 순이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도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정말 실수였어, 언니.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실수? 어쩔 수 없었다고? 15년이 실수? 15년이 어쩔 수 없는 일?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저게 무슨 환갑 잔치에서 불륜 고백을? 미쳤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반응할 수 없었다. 그저 앉아서 남편과 순이를 쳐다볼 뿐이었다. 민수가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민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남편은 민수를 쳐다봤다. 미안한 표이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민수야, 미안해. 하지만 이제 더는 거짓으로 살 수 없어. 거짓으로 산 게 누구예요? 엄마예요? 아버지예요? 민수가 소리쳤다. 연회장 전체가 그 소리에 진동했다. 엄마는 평생 아버지만 믿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바람 한 번 안 피울 사람이라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수진이도 올라왔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눈물이 화장을 망쳤다. 마스카라가 번졌다. 아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렸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컸다. 엄마 환갑 잔치인데 왜 하필 오늘? 왜? 그렇다. 왜 하필 오늘? 남편은 왜 오늘 내 환갑 잔치날 100명이 넘는 하객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한 걸까? 순이가 대답했다. 언니 환갑이니까.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진실?
수진이가 비웃었다. 15년 동안 거짓말하고 살다가 엄마 환갑날 와서 진실을 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셨어요? 순이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눈물만 흘렸다. 나는 여전히 앉아 있었다. 움직일 수 없었다. 일어설 힘이 없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지혜가 내 옆으로 왔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지혜의 손은 차가웠다. 아니, 내 손이 차가운 건가? 감각이 없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하객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하는 것 같았다. 어떤 사람들은 일어서서 나가려 했다. 어떤 사람들은 자리에 앉아 상황을 지켜봤다. 어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친척 중 한 명이 소리쳤다. 이게 무슨 망신이야. 환갑 잔치를 이따위로 만들어. 또 다른 친척이 남편에게 다가갔다. 자네 정신이 있나? 당장 사과하고 나가. 하지만 남편은 움직이지 않았다. 순이의 손을 잡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미안해. 하지만 우리는 진심이야. 진심. 그 말이 가장 아팠다. 15년이 진심이라고. 그럼 나와의 38년은 뭐였나? 거짓이었나? 의무였나? 참고 견딘 시간이었나? 나는 입을 열었다. 처음으로. 진심이었어? 내 목소리는 작았다. 떨렸다. 하지만 분명히 들렸다. 남편이 나를 쳐다봤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38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 본 것 같았다. 응. 남편의 대답이었다. 순이와는 진심이었어.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문자 그대로. 단상 위에서 화려한 한복을 입은 채 환갑을 맞은 60세 여자가 무너졌다.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온몸이 떨렸다.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 아이들이 달려왔다. 수진이, 민수, 지혜. 그들이 나를 부축했다. 하지만 나는 일어설 수 없었다. 연회장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객들이 술렁였다. 누군가는 나가고 누군가는 남편에게 욕을 했고 누군가는 순이를 비난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환갑 잔치를 이따위로 만들어. 저 여자 친구 남편이랑 바람을 피워. 순이는 울기 시작했다. 남편은 그녀를 감쌌다. 그 모습이 내 눈에 들어왔다. 남편이 순이를 감싸는 모습, 보호하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나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그런 모습.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니, 이미 찢어진 것 같았다. 수진이가 사회자에게 소리쳤다. 잔치 취소요. 모두 돌아가시라고 해요. 사회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죄송합니다. 오늘 잔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갔다. 어떤 사람들은 남편과 순이를 노려보며 나갔다. 10분도 안 되어 연회장은 거의 비었다. 남은 건 우리 가족뿐이었다. 그리고 남편과 순이. 민수가 남편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지금 당장 나가세요. 엄마한테 다시는 얼굴 보이지 마세요. 남편은 나를 쳐다봤다. 미안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후회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미안해. 그 말만 남기고 남편과 순이는 연회장을 나갔다. 함께 손을 잡고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봤다. 38년의 결혼, 새 아이, 수많은 기억, 모든 게 그 뒷모습과 함께 사라졌다. 연회장에는 텅 빈 테이블들만 남았다. 먹지 않은 음식들, 빈 의자들, 그리고 단상 위 화려하게 꾸민 60세 여자 하나.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목 놓아 울었다. 오부 침묵과 붕괴 소리 없는 비명. 얼마나 울었을까. 시간 감각이 없었다. 어쩌면 10분이었을 수도 1시간이었을 수도 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다. 목이 쉴 때까지 울었다. 숨이 막힐 때까지 울었다. 아이들은 내 곁에 있었다. 수진이는 내 등을 쓰다듬었다. 민수는 내 손을 잡았다. 지혜는 내 무릎에 얼굴을 묻고 함께 울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을 것이다. 위로의 말, 그런 게 통할 상황이 아니었다. 괜찮다는 말, 괜찮을 리 없었다.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렇게 얼마나 있었을까? 호텔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죄송합니다만, 다음 행사가 있어서 연회장을 비워달라는 말이었다. 우리는 일어나야 했다. 수진이가 나를 일으켰다. 나는 비틀거렸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민수가 다른 쪽에서 나를 부축했다. 우리는 연회장을 나왔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거울에 내 모습이 비쳤다. 처참했다. 화장은 완전히 망가졌다. 마스카라가 번져서 판다 같았다. 립스틱은 번지고 파운데이션은 얼룩졌다. 한복도 구겨졌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내 표정이었다. 빈 눈, 생기 없는 얼굴, 산 사람 같지 않은 모습. 나는 거울에서 눈을 뗐다. 호텔 로비를 지나갈 때 사람들이 쳐다봤다. 수군거렸다. 이미 소문이 퍼진 것 같았다. 환갑 잔치에서 남편이 불륜 고백했다더라. 그런 소문이 곧 동네 전체에 퍼질 것이다. 아니, 이미 퍼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하객들이 SNS에 올렸을 수도 있다. 영상을 찍었을 수도 있다. 내 인생 최악의 순간이 인터넷 어딘가에 떠돌고 있을지도 모른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수진이가 운전했다. 민수는 조수석에, 나와 지혜는 뒷좌석에 앉았다. 지혜는 계속 울었다. 어깨가 들썩였다. 나는 지혜를 안았다. 하지만 위로의 말은 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괜찮다고? 거짓말이다. 잘 될 거라고? 이미 모든 게 망가졌다. 그냥 안고만 있었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남편의 냄새가 났다. 38년 동안 맡아온 그 냄새. 땀 냄새, 담배 냄새, 그의 향수 냄새. 구역질이 났다. 거실을 봤다. 남편이 앉아있던 소파, 남편이 보던 TV, 남편이 읽던 신문. 모든 게 역겨웠다. 방으로 들어갔다. 우리 침대. 38년 동안 함께 잔 그 침대. 이 침대에서 남편은 나와 잠을 자면서도 순이를 생각했을까? 이 침대에서 남편은 나를 안으면서도 순이를 떠올렸을까?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침대 시트를 잡아 찢었다. 베개를 집어던졌다. 이불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엄마. 수진이가 달려왔다. 나를 잡았다. 엄마, 진정해요. 하지만 나는 진정할 수 없었다. 옷장을 열었다. 남편의 옷들이 걸려 있었다. 양복, 셔츠, 넥타이. 하나씩 끄집어내서 바닥에 던졌다. 다 치워. 다 버려. 나는 소리쳤다. 이성을 잃었다. 민수가 들어왔다. 나를 붙잡았다. 엄마, 그만해요. 다치겠어요.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화장대로 갔다. 남편이 선물한 것들이 있었다. 결혼기념일 선물, 생일 선물. 다 쓸어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 물건들이 흩어지는 소리. 엄마, 제발. 수진이가 울면서 나를 안았다. 민수도 지혜도 나를 붙잡았다.
나는 그들의 품에서 무너졌다. 다시 울기 시작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 목소리는 갈라졌다. 쉬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나를 안고 함께 울었다. 우리는 그렇게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아이들은 나를 침대에 눕혔다. 시트는 없었지만 이불을 덮어줬다. 엄마, 좀 쉬세요. 우리가 여기 있을게요. 수진이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다. 눈을 감으면 오늘의 장면이 떠올랐다. 남편과 순이가 손을 잡고 들어오는 모습. 우리는 15년을 함께했어. 순이와는 진심이었어.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다시 눈을 떴다. 천장을 쳐다봤다. 이 천장도 남편과 함께 본 천장이었다. 수천 번, 수만 번 함께 쳐다본 천장. 이제는 혼자 쳐다봐야 하는 천장.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가 와 있었다. 친구들, 친척들, 지인들. 괜찮아? 무슨 일이야? 소문 들었어. 힘내. 읽지 않았다. 답장도 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꺼버렸다. 한밤중이 되었다. 아이들은 거실에 있는 것 같았다.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빠한테 연락해야 하나? 왜? 뭐하러? 그래도 이혼이나 재산 분할 같은 거. 당장은 엄마 상태가 더 중요해. 나중에 생각하자. 이혼, 재산 분할. 그런 단어들이 현실이 되었다. 38년의 결혼이 끝나는 것. 법적인 절차만 남은 것.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잠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눈을 뜨고 있을 힘도 없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다. 어둠 속에서 나는 혼자였다. 평생 혼자가 아니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줄곧 혼자였던 것 같았다. 남편은 곁에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15년 동안. 어쩌면 그 이전부터 나는 혼자였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 육부 과거의 퍼즐 맞춰지는 조각들. 새벽이 밝아왔다. 잠을 자지 못했다. 눈만 감고 있었을 뿐. 머릿속은 끊임없이 돌아갔다. 과거의 장면들이 떠올랐다. 이제는 다른 의미로 보였다. 순이가 남편 생일을 챙기던 일. 오빠 생일이라며? 이거 드리라고 해요. 당시에는 고마웠다. 친구가 남편까지 챙겨주다니.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왜 친구가 내 남편 생일을 그렇게 잘 기억했을까? 왜 매년 빠짐없이 선물을 준비했을까? 내가 깜빡할 때도 순이는 기억했다. 언니, 오빠 생일 다음 주잖아. 뭐 준비했어? 나는 당황했었다. 깜빡하고 있었으니까. 아, 맞다. 깜빡했네. 언니가 어떻게 남편 생일을 잊어? 내가 케이크는 예약해놨으니까 언니는 선물만 준비해. 고마운 친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그건 친구로서의 배려가 아니었다. 연인으로서의 챙김이었다. 또 다른 기억. 아이들 학교 행사가 있었다. 나는 바빠서 못 갔다. 아르바이트 때문에. 언니, 내가 대신 가줄게. 어차피 우리 애들 학교도 갔잖아. 순이가 제안했다. 나는 고마웠다. 정말 고마워. 사진 좀 찍어줘. 순이는 갔다. 그리고 사진을 보내줬다. 수진이, 민수, 지혜의 사진. 그런데 사진 속에 남편도 있었다. 오빠도 왔었어? 일 끝나고 온 거야? 응, 중간에 왔더라고. 같이 봤어. 당시에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남편이 바쁜데도 시간 내서 온 거라고, 좋은 아빠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의문이 든다.
남편이 나한테는 못 간다고 했었다. 회의가 있다고. 그런데 어떻게 학교에는 갔을까? 그리고 순이와 함께 있었을까? 둘이서 내 아이들을 보면서 마치 자기들 아이들처럼 또 다른 기억들이 떠올랐다. 남편의 잦은 외출, 동창 모임이야. 회사 회식이야. 골프 약속 있어. 한 달에 몇 번씩 나갔다. 주말에도 평일 저녁에도 나는 의심하지 않았다. 남편을 믿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게 자주 모임이 있을 수 있나? 그렇게 자주 회식을 할 수 있나? 아니면 그게 다 핑계였을까? 순이를 만나러 간 거였을까? 휴대폰 사용 패턴도 이상했다. 남편은 평소에 휴대폰을 거실 테이블에 놓고 다녔다. 잠글 때도 비밀번호를 숨기지 않았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달라졌다. 휴대폰을 항상 가지고 다녔다.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할 때도 비밀번호도 바꿨다. 내가 모르는 번호로. 왜 비밀번호 바꿨어? 회사에서 보안 때문에 바꾸래.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건 나를 속이기 위함이었다. 순이와의 대화를 숨기기 위함이었다. 통장도 그랬다. 남편은 월급을 가족 통장에 넣었다. 생활비, 아이들 교육비, 각종 공과금 모두 그 통장에서 나갔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금액이 줄었다. 회사에서 월급이 좀 깎였어.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나는 이해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편의 생활 수준은 그대로였다. 아니, 오히려 나아진 것 같았다. 새 옷을 입었다. 좋은 시계를 찼다. 비싼 술을 마셨다. 회사에서 선물로 받았어. 그렇게 둘러댔다. 나는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순이에게 갔겠지. 함께 여행을 갔겠지. 함께 외식을 했겠지.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거실로 나갔다. 아이들은 소파에서 자고 있었다. 밤새 나를 지키느라 제대로 못 잤을 것이다. 나는 조용히 서재로 갔다. 남편의 공간이었다. 책상, 컴퓨터, 서류들. 서랍을 열었다. 통장들이 있었다. 하나하나 확인했다. 내가 모르는 통장이 있었다. 적금 통장. 명의는 남편. 하지만 수령이는 순위로 되어 있었다. 금액을 봤다. 5천만 원. 5년 동안 매달 80만 원씩 넣은 것. 나는 손이 떨렸다. 매달 80만 원. 남편이 가족 통장에 넣는 돈이 줄어든 게 5년 전이었다. 그때부터 이 적금을 들었던 거구나. 우리 가족 생활비를 줄여서 순이를 위한 적금을 든 거구나. 더 뒤졌다. 보험 증권이 나왔다. 암보험, 실손보험. 수익자가 순이로 되어 있었다. 내가 아니라 38년 동안 함께 산 아내가 아니라 순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서류들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테이블 위에 놓았다. 수진이가 깼다. 엄마, 괜찮으세요? 이것 봐. 나는 서류들을 가리켰다. 수진이가 하나씩 확인했다.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민수와 지혜도 깼다. 그들도 서류를 봤다. 아버지가 미쳤나 봐. 민수가 중얼거렸다. 우리 생활비 줄여가며 저 여자한테 돈을 준 거야? 보험 수익자도 저 여자고. 지혜가 울먹였다. 엄마가 아니라. 나는 앉았다. 힘이 빠졌다. 15년이 아니야. 내가 말했다. 뭐요? 어쩌면 더 오래됐을지도 몰라. 적금이랑 보험은 5년 전부터지만 그 전부터 만났을 수도 있어.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과거를 더 떠올렸다. 20년 전 순이와 처음 친해졌을 때. 그때
남편과 순이 남편이 만났었다. 그때부터였을까? 아니, 더 전일 수도. 순이와 남편이 먼저 만났고, 그래서 순이가 일부러 나에게 접근한 걸까? 친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서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을까? 머리가 어지러웠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없었다. 38년의 결혼 생활. 그중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거짓으로 가득했을까? 남편이 나를 안을 때 순이를 떠올렸을까? 남편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아니, 남편은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한 번도.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처음부터 나는 그저 의무였을 뿐. 아이들의 엄마, 집안일을 하는 사람,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 진짜 사랑은 순이에게 있었다. 15년. 아니, 어쩌면 20년. 혹은 그 이상. 내 인생의 절반이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다. 7부 결정적 증거 남겨진 흔적들. 다음 날 아침. 아니, 정확히는 환갑 잔치 다음 날 오후였다. 시간 감각이 없었다. 나는 여전히 집에 있었다. 밖으로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사람들을 마주칠 용기가 없었다. 아이들은 교대로 나를 지켰다. 수진이는 회사에 휴가를 냈고 민수도 며칠 쉬기로 했다. 지혜는 학교를 빠졌다. 엄마, 뭐 좀 드세요. 수진이가 죽을 끓여왔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몇 숟가락 먹고 그만뒀다. 휴대폰은 여전히 꺼놓았다. 수백 개의 문자와 전화가 와 있을 것이다.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민수가 노트북을 들고 왔다. 엄마, 이거 봐야 할 것 같아요. 뭔데? 아버지 이메일이요. 어떻게 비밀번호를 추측했어요? 생일, 전화번호, 주소. 다 아니었는데 순이 이모 이름으로 해봤더니 됐어요. 나는 쓴 웃음을 지었다. 비밀번호가 순이 이름이라니. 노트북 화면을 봤다. 이메일이 열려 있었다. 받은 메일함. 순이에게서 온 메일이 수백 개 있었다. 날짜를 확인했다. 가장 오래된 메일은 2010년이었다. 16년 전. 민수가 말했다. 더 오래됐어요. 환갑 잔치에서 아버지가 15년이라고 했지만 이메일로 보면 16년이에요. 나는 메일을 하나씩 열어봤다. 2010년 3월 15일. 오빠, 오늘 정말 좋았어. 우리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미안해. 언니한테. 하지만 오빠를 사랑해. 2011년 7월 2일. 오빠 생일 축하해. 언니가 깜빡했다는 거 알아. 괜찮아. 내가 챙길게. 오빠는 나만 생각해줘. 2013년 10월 5일. 오빠, 오늘 우리 아이들 운동회에서 만난 거 정말 좋았어. 마치 우리가 한 가족 같았어. 언젠가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2015년 12월 24일. 오빠, 크리스마스인데 언니랑 같이 있어야 해서 미안해. 하지만 내 마음은 오빠한테 있어. 사랑해. 메일을 읽을수록 가슴이 무너졌다. 이게 진짜였구나. 16년 동안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구나. 더 있어요. 민수가 다른 폴더를 열었다. 사진 폴더였다. 남편과 순이의 사진들. 둘이 함께 찍은 사진. 여행지에서, 레스토랑에서, 호텔에서.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구역질이 났다. 엄마, 괜찮아요? 수진이가 등을 두드렸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지 않았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다. 사진을 하나하나 봤다. 제주도 사진이 있었다. 2012년 5월 제주도에서. 남편은 그때 회사 워크숍이 있다고 했었다. 3일 동안
거짓말이었구나. 순이와 제주도에 간 거였구나. 부산 사진도 있었다. 2014년 8월 부산 해운대. 남편은 출장이라고 했었다. 일주일 동안. 이것도 거짓말이었구나. 순이와 함께였구나. 사진 속 둘은 행복해 보였다. 웃고 있었다. 손을 잡고 있었다. 키스하는 사진도 있었다.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편의 표이였다. 환하게 웃는 얼굴.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 그런 걸 나에게는 보여준 적이 없었다. 더 있어요. 민수가 또 다른 폴더를 열었다. 문서 파일들이었다. 하나를 열었다. 우리의 미래 계획. 2023년에 작성된 파일이었다. 내용을 읽었다. 2026년 나는 정년퇴직한다. 그때 이혼을 요구할 것이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최소화한다. 이미 별도 계좌를 만들어 돈을 모으고 있다. 퇴직금도 받으면 순이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제주도에 작은 집을 사서 둘이서 조용히 살 것이다. 나는 화면을 멍하니 쳐다봤다. 계획이 있었구나. 세밀한 계획이. 나를 버리고 순이와 살 계획이. 그리고 2026년이면 올해다. 남편의 정년퇴직은 올해 여름이다. 그럼 환갑 잔치에서의 고백은 계획의 일부였구나. 나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이혼을 쉽게 하려고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구나. 엄마,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다. 우리 변호사 만나야 해요. 이대로 있으면 안 돼요. 변호사. 네. 이혼 소송 준비해야 해요. 저 사람이 준비한 대로 되게 둘 수 없어요. 민수도 거들었다. 맞아요. 증거는 충분해요. 이메일, 사진, 문서. 다 있어요. 위자료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다. 돈이 중요한가? 위자료가 중요한가? 내가 잃은 건 돈이 아니었다. 38년이었다. 내 인생이었다. 믿음이었다. 사랑이었다. 아니,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었다. 일단 증거는 다 확보해둬요. 내가 말했다. 이메일, 사진, 문서. 다 복사해서 따로 저장해. 알았어요. 민수가 USB를 깼고 파일들을 복사하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서재로 갔다. 더 뒤져야 했다. 서랍, 책장, 옷장. 모든 곳을 뒤졌다. 또 다른 통장이 나왔다. 비밀 계좌. 5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넣은 것. 6천만 원이 모여 있었다. 명의는 남편이지만 내가 전혀 모르는 계좌였다. 영수증들도 나왔다. 호텔 영수증, 레스토랑 영수증, 보석 영수증. 다 순이를 위한 것이었겠지. 여행 일기도 있었다. 남편의 필체로 쓰여진 일기. 순이와 함께한 제주도 여행.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미안하다. 가족들에게. 하지만 순이 없이는 살 수 없다. 읽으면서 눈물이 났다. 남편은 순이 없이 살 수 없다고 했다. 그럼 나는? 38년을 함께 산 나는? 새 아이를 낳아준 나는? 평생을 희생한 나는? 그냥 없어도 되는 존재였나? 더 뒤지니 편지도 나왔다. 순이가 남편에게 쓴 편지. 손편지였다. 오빠 사랑해. 언니한테 미안하지만 이 감정은 어쩔 수 없어. 오빠도 알잖아.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언젠가 우리 당당하게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오겠지. 그때까지 기다릴게. 사랑해. 나는 편지를 구겼다. 찢어버렸다. 바닥에 던졌다. 다 거짓말이야. 내가 중얼거렸다. 다 거짓이었어. 38년의 결혼. 새 아이. 수많은 기억. 다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나는 아내가 아니었다. 생활비를 대주는 동거인이었다.
아이들 엄마 역할을 하는 배우였다. 진짜 남편의 사랑은 순이가 받았다. 나는 그저 껍데기였다. 빈 껍데기. 8부 침묵 속에 반격 준비하는 시간.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외출할 용기가 없었다. 동네 사람들이 쳐다볼 것 같았다. 수군거릴 것 같았다. 환갑 잔치에서 남편한테 차인 여자. 15년 동안 몰랐던 바보 같은 여자. 그런 시선을 견딜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집에만 있을 수도 없었다. 수진이의 권유로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다. 변호사 사무실은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었다. 일부러 그런 곳을 골랐다. 아는 사람을 마주칠 확률을 줄이기 위해. 수진이와 민수가 함께 갔다. 지혜는 학교에 갔다. 학교라도 다니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변호사는 40대 여성이었다.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그녀는 친절했다. 하지만 나는 긴장했다. 변호사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이 상황이 현실이라는 걸 의미했으니까.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변호사가 물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환갑 잔치날의 일. 남편과 순이의 고백. 15년, 아니 16년의 불륜. 발견한 증거들. 변호사는 조용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충분하네요. 이메일, 사진, 통장 내역, 문서. 이 정도면 유리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위자료는요? 수진이가 물었다.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불륜 기간이 길고 증거가 명확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정황까지 있으니까요. 최소 1억 이상은 가능할 것 같아요. 1억. 큰 돈이었다. 하지만 38년의 대가로는 너무 적었다. 재산 분할은요? 결혼 기간이 38년이니까 재산의 절반은 받을 수 있어요. 남편분의 퇴직금, 부동산 예금 모두 합쳐서 분할됩니다. 남편이 숨긴 돈도요? 민수가 물었다. 비밀 계좌 말씀이시죠? 그것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입니다. 증거가 있으면 법원에서 인정해 줄 거예요.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다. 일단 소송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필요한 서류에 서명해 주세요. 나는 서류를 받다. 이혼 소송 위임장이었다. 서명하는 순간 정말로 끝이 나는구나. 38년의 결혼이. 손이 떨렸다. 펜을 잡을 수가 없었다. 엄마.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서명했다. 휘갈겨 쓴 서명이었다. 평소와 달랐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어차피 다 끝나는 거니까.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다. 차에 타려는데 누군가 나를 불렀다. 언니. 돌아보니 옛 직장 동료였다. 백화점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 언니 괜찮아요? 소문 들었어요. 나는 웃으려고 노력했다. 응, 괜찮아. 정말요? 언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고마워. 짧게 대답하고 차에 탔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차 안에서 수진이가 물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아니. 솔직하게 대답했다. 전혀 괜찮지 않아. 하지만 견뎌야지. 엄마. 괜찮아. 이제 반격할 차례니까. 그렇다. 이제는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남편이 나를 망신줬다면 나도 대응해야 했다. 법적으로 정당하게.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첫째, 증거를 완벽하게 확보한다. 이미 있는 이메일, 사진, 문서 외에도 더 찾아야 했다. 남편의 휴대폰 기록, 신용카드 내역, 통화 내역.
모두 확보해야 했다. 둘째, 재산을 파악한다. 남편이 숨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했다. 비밀 계좌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보험, 모든 재산을 리스트업해야 했다. 셋째, 증인을 확보한다. 환갑 잔치에 있었던 하객들, 그들이 증인이 될 수 있었다. 공개적으로 불륜을 고백한 장면을 목격했으니까. 넷째, 침묵을 지킨다. 당장은 남편을 자극하지 않는다. 그가 방심하게 놔둔다. 더 많은 증거를 모을 시간을 벌기 위해 수진이와 민수는 내 계획에 동의했다. 엄마가 주도하세요. 우리는 도울게요. 민수가 말했다.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이혼 상대방일 뿐이에요. 그 말이 슬펐다. 하지만 맞는 말이었다. 남편은 이미 아버지가 아니었다. 남편은 배신자였다. 거짓말쟁이였다. 그리고 나는 피해자였다. 하지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다음 주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다. 문자였다. 이야기 좀 하자. 집으로 갈게.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거부하지도 않았다. 남편은 토요일 오후에 왔다. 초인종을 눌렀다. 나는 문을 열었다. 38년을 함께 산 남편. 하지만 지금은 낯선 사람 같았다. 들어와. 남편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거실을 둘러봤다. 자기 물건들이 다 정리된 걸 봤을 것이다. 앉아. 나는 소파를 가리켰다. 남편은 앉았다. 나는 맞은편에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 그래. 정말 미안해. 하지만 후회는 안 하지?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대답 대신이었다. 이혼하자. 남편이 말했다. 알아. 재산은 절반씩 나누고 위자료는 적당히 주겠어. 적당히? 응. 너무 많이는 못 줘. 나도 앞으로 살아야 하니까. 나는 웃음이 나왔다. 38년을 함께 살았는데 적당히? 내가 생각하는 적당한 금액이 얼마인데?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38년의 대가로.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5천만 원?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협상할 생각이 없었다. 어차피 법정에서 결정될 일이니까. 생각해보고 말할게. 그래. 그리고 남편이 말을 이었다. 순이하고는 앞으로도 계속 만날 거야. 알아. 미안해. 하지만 사랑하거든. 사랑.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다. 남편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알았어. 응? 더 할 말 없잖아. 남편은 일어섰다. 망설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결국 돌아서서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남편은 방심하고 있었다. 3천만 원, 5천만 원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틀렸다. 나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1억 이상의 위자료를 청구할 것이다. 재산도 절반이 아니라 숨긴 재산까지 모두 받아낼 것이다. 그리고 남편이 순이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미래를 내가 박살낼 것이다.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구부 최종 응징의 날 정의의 순간. 6개월이 지났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다. 법정에 여러 번 갔다. 변호사는 준비를 철저히 했다. 이메일, 사진, 통장 내역, 문서,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환갑 잔치에 있었던 하객들의 증언도 확보했다. 남편이 공개적으로 불륜을 고백했습니다. 순이라는 여자와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15년을 함께했다고 말했습니다. 증언은 명확했다.
남편 측 변호사는 반박하려 했다. 일시적인 실수였습니다. 마음이 약해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16년치 이메일 앞에서는 무력했다. 일시적 실수가 16년 동안 계속될 수 있습니까? 우리 변호사의 질문에 남편 측은 할 말이 없었다. 재판부도 우리 편이었다. 피고의 행위는 명백한 부정행위이며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입니다. 판사의 말이었다. 위자료는 1억 5천만 원으로 결정되었다. 남편이 생각했던 3천만 원, 5천만 원이 아니라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었다. 재산 분할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었다. 부동산, 예금, 퇴직금, 모든 재산의 60%를 내가 가져가게 되었다. 남편이 숨겨놓은 비밀 계좌도 발견되어 분할 대상에 포함되었다. 순이를 위해 모아놓은 5천만 원 적금도 내가 가져갔다. 6천만 원의 비밀 계좌도 마찬가지였다. 남편은 법정에서 얼굴이 하얘졌다. 이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그의 변호사가 항의했다.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다. 혼인기간 38년, 불륜기간 16년, 공개적 망신, 계획적 배신.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적은 편입니다. 판결이 내려졌다. 이혼허가, 위자료 1억 5천만 원, 재산 분할 60%, 양육비는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이라 해당 없음. 나는 법정을 나왔다. 수진이, 민수, 지혜가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이겼어요. 수진이가 나를 안았다. 민수도 지혜도 고생하셨어요, 엄마. 하지만 나는 이겼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돈을 받았다. 재산을 받았다. 하지만 38년은 돌아오지 않았다. 배신당한 마음은 치유되지 않았다. 여전히 아팠다. 여전히 슬펐다. 하지만 적어도 정의는 실현되었다. 남편은 대가를 치렀다. 순이와의 행복한 미래를 꿈꿨지만 그 꿈은 산산조각 났다. 퇴직금의 대부분을 위자료로 내야 했다. 비밀 계좌도 빼앗겼다. 제주도에 집을 사서 순이와 살겠다는 계획도 물거품이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잃었다. 수진이, 민수, 지혜. 세 아이 모두 아버지와 연을 끊었다. 아버지는 이제 없어요. 민수가 말했다. 우리한테 아버지는 죽은 거예요. 남편은 법정에서 아이들을 쳐다봤다. 미안하다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고개를 돌렸다. 용서하지 않았다. 용서할 수 없었다. 판결 후 일주일 뒤 남편이 집에 짐을 가지러 왔다.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옷과 물건들을 챙겼다. 30분쯤 지나 나왔다. 다 챙겼어. 그래. 그럼 나갈게. 잠깐. 나는 봉투 하나를 건넸다. 뭔데? 열어봐. 남편은 봉투를 열었다.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우리 가족 사진, 결혼식 사진, 아이들 돌잔치 사진, 가족여행 사진. 이건 왜? 가져가. 추억이라도 남겨. 남편은 사진을 봤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미안해. 이제 그 말 하지 마. 지겨워. 응. 그리고 하나만 물어볼게. 뭐? 진짜 한 번도 날 사랑한 적 없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 안 해도 알아. 없었겠지. 미안해. 그 말 하지 말라니까. 가. 남편은 짐을 들고 나갔다. 현관문이 닫혔다. 38년의 결혼이 그렇게 끝났다. 나는 창문으로 남편이 나가는 걸 봤다. 짐을 든 그의 뒷모습, 쓸쓸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동정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는 것뿐이었다. 순이에게로, 그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그 여자에게로. 하지만 돈 없이
계획했던 미래 없이 그저 사랑만으로. 과연 그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알고 싶지도 않다. 중요한 건 나는 정의를 실현했다는 것, 부당하게 당하지 않았다는 것, 싸웠다는 것, 그리고 이겼다는 것. 비록 마음은 여전히 아프지만 적어도 존엄은 지켰다. 10부 남겨진 사람, 허탈한 결말. 1년이 지났다. 이혼한 지 1년. 환갑 잔치의 악몽 이후 1년 6개월. 나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다. 재산 분할로 받은 집. 이제는 온전히 내 것이다. 하지만 때때로 이 집이 낯설게 느껴진다. 남편의 흔적은 모두 지웠다. 그의 옷, 물건, 사진. 다 치웠다. 새로운 가구를 들였다. 벽지도 바꿨다. 인테리어도 새로 했다. 하지만 기억은 지울 수 없었다. 이 집 구석구석에 남편과의 추억이 배어 있었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거실, 함께 밥을 먹던 식탁, 함께 TV를 보던 소파, 모든 게 과거를 말하고 있었다. 요즘은 혼자 사는데 익숙해졌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신다. 혼자 점심을 먹는다. 혼자 저녁을 먹는다. 혼자 TV를 본다. 혼자 잠든다. 혼자. 처음에는 외로웠다. 38년 동안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니 적응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다. 아니,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혼자가 편하다고. 누군가를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배신당할 일도 없다고. 아이들은 자주 찾아온다. 수진이는 일주일에 한 번. 민수는 한 달에 두세 번. 지혜는 방학 때마다. 그들은 나를 걱정한다. 엄마, 혼자 괜찮아요?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우리랑 같이 살래요? 하지만 나는 거절한다. 혼자 사는 게 좋다고. 아이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사실은 두렵다. 아이들과 함께 살면 그들의 가정에 침범하는 것 같아서,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친구들도 연락한다. 환갑 잔치 이후 많은 친구들이 위로해줬다. 힘내. 잘 될 거야. 새로운 시작이야. 하지만 그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뜸해졌다.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 나를 계속 걱정할 수는 없으니까. 가끔 순히 생각을 한다. 그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남편과 행복할까? 아니면 후회할까? 모르겠다. 알고 싶지도 않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녀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 평생의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 내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그 상처는 남편의 배신보다 더 깊었다. 남편은 어차피 사랑하지 않았다. 하지만 순이는 친구였다. 진짜 친구라고 믿었다. 그 배신이 더 아팠다. 요즘은 취미 생활을 시작했다.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 수채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문화센터에 간다. 그곳에서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을 만난다. 그들도 각자의 사연이 있다. 이혼한 사람, 남편과 사별한 사람, 평생 독신으로 산 사람. 우리는 그림을 그리며 수다를 떤다.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그저 일상적인 대화. 날씨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자식 이야기. 편하다. 부담 없다. 배신당할 일도 없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 그게 지금의 나에게는 딱 맞다. 가끔 길을 걷다가 부부를 본다.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 다정하게 대화하는 중년 부부. 그들을 보면 부럽다. 나도 저렇게 늙어가고 싶었는데. 누군가와 함께 손을 잡고 다정하게. 하지만 그런 미래는 없다. 나는 혼자 늙어갈 것이다. 슬프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게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주어진 운명이니까. 환갑은 이미 지나갔다. 61세가 되었다. 환갑 잔치는 하지 못했다. 아니 했지만 망했다. 내 인생 최악의 날로 기억될 그날.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 환갑이 뭐가 중요한가? 숫자일 뿐이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 나는 배신당했다. 38년을 헛되이 살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싸웠다. 정의를 찾았다. 존엄을 지켰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저녁이 되었다. 혼자 저녁을 먹는다. TV를 켠다. 뉴스가 나온다. 별로 관심 없다. 채널을 돌린다. 드라마가 나온다. 남녀가 사랑하는 장면. 채널을 또 돌린다. 다큐멘터리가 나온다. 동물의 세계. 사자 한 마리가 초원을 걷는다. 혼자.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사자. 나와 비슷하다. 혼자 걷는 사자. 하지만 사자는 당당하다. 쓸쓸하지만 고독하지만 당당하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혼자지만 당당하게. 배신당했지만 존엄하게. 상처받았지만 강하게. 창밖을 본다. 해가 진다. 노을이 아름답다. 빨강, 주황, 분홍. 화려한 색들이 하늘을 물들인다. 혼자 보는 노을. 하지만 아름답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다. 쓰다. 하지만 익숙하다. 인생도 이와 비슷하다. 쓰지만 익숙해진다. 아프지만 견뎌낸다. 그렇게 하루가 간다. 내일도 올 것이다. 혼자일 것이다. 외로울 것이다. 하지만 살 것이다. 계속. 에필로그 질문. 여러분이라면 이 결혼을 용서하시겠습니까? 38년을 함께 산 남편. 새 아이의 아버지. 그 사람이 16년 동안 불륜을 저질렀다면 그것도 당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와 환갑 잔치날 100명의 하객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했다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시겠습니까? 이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싸웠습니다. 정의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픕니다. 이겼지만 기쁘지 않습니다. 혼자이지만 자유롭지 않습니다. 과거에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배신의 기억에. 그렇다면 용서가 답이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정답은 없는지도 모릅니다. 배신당한 사람에게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가장 무서운 배신은 오래 믿어온 사람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남편, 친구, 평생을 함께한 사람들, 그들이 배신할 때 세상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세상을 다시 세우는 것은 오롯이 혼자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분노, 슬픔, 공감, 아니면 다른 감정?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그리고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